나도 최근에 자발적 아마추어가 되었다. 첼로 학원 성인 취미반에 등록해서 다닌 지 2년 가까이 되어간다. 내가 이런 용기를 내게 된 계기는 나의 레슨생 덕분이다. 기타 연습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중년의 학생이었는데 기타 외에도 비올라를 7년째 배우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 그의 모습이 나에게 또 다른 자극과 용기를 주었다. 레슨생의 응원에 힘입어 나는 바로 첼로 강습에 등록했다. 기타 지판을 잡던 경험이 있는데 금방 배우지 않겠어? 하는 자신감과 함께.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첼로를 안고 앉아있으니 갑자기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온몸이 쑤시고 기괴한 소리가 예민한 귀를 괴롭혔다. 첼로 레슨 시간이면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듣기가 얼마나 괴로울까. 내 기타 수업 시간에 선생님 괴로우시죠? 라는 말과 함께 겸연쩍은 표정을 짓던 학생들이 떠올랐다. 잘하고 있어요. 곧 좋은 소리가 날 거예요. 악기 연주에 나이란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빈말같이 들릴까 싶어 아꼈던 말들. 무책임하게 느껴져서 주저했던 말들이 정작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던 것이다. 명쾌한 해답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그냥 따스한 응원이 필요했던 거다. 존 메이어가 될 것도 요요마가 될 것도 아니다. 꽤나 자주 밀려드는 불안과 자괴감을 다독여줄 수 있는 조금의 응원이면 충분했던 거다. 나는 나의 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좁은 방에서 벽을 보고 화를 긋고 있다 보면 늙은 바보 한 명이 보인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떠올라 초조함이 몰려온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든다. 그만두자니 어떻게 시작했는데 처음에 호기로운 다짐들이 떠오른다. 내가 주저하던 질문들은 학생들이 포기하고 싶어질 때 푸념처럼 꺼내던 말들이 아니었을까? 그럴 때면 장황한 연설을 쏟아내거나 냉정하게 일갈해왔던 나 자신이 떠올라 조금 미안해졌다. 나의 역할은 그저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달리는 페이스메이커처럼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고, 넌 잘하고 있다고. 같이 배울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주변에 함께 배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런 이들을 위해 가끔 음악에 관심이 있는 문화 공간들과 조율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단체 레슨을 기획하기도 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책과 기타라는 공통 주제로 서점 책상 앞에 옹기종기 모였다. 간단한 자기소개 후 낯섦도 잠시, 손가락 통증으로 인한 신음과 퉁퉁거리는 이상한 소리에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다. 매주 만나서 고통을 나누다 보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들도 천천히 마음을 열고 고통을 토로하기 시작한다. 처음 1-2달은 손가락이 아파 기타 연습만으로 1시간을 채우는 게 불가능하다. 잔뜩 웅크린 마음과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을 꺼낸다. 그러다 분위기가 풀리면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를 시작으로 서로의 생활과 궁금증들을 나눈다. 그렇게 천천히 사람과 그리고 기타와 가까워진다. 이렇게 진행되는 기타 수업은 어느새 정해진 시간만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헤어지기 아쉬운 날은 자연스럽게 2차로 이어진다. 어느 정도 곡 연주가 가능해지면 내가 피아노 반주를 해주며 함께 연주를 한다.
그러다 어려운 코드가 나오는 마디에서 동시에 노래가 툭 끊겨버린다. 푸하하, 약속이라도 한 듯 칼박 정적에 동시에 웃음이 터진다. 함께라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손가락이 그저 스트레스로만 다가오기보다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소재가 되어준다. 그리고 다시 또 다시 연습한다. 여전히 소리는 나지 않는다. 나 아무래도 재능이 없나 봐요. 누구누구님 저보다 소리 잘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건너편에 있는 수강생이 말을 보탠다. 아니에요. 제가 제일 못해요. 마음처럼 호락호락 늘지 않는 실력에 무너질 법한 마음을 서로 앞다투어 자신의 재능 없음을 자랑하며 위로한다. 나는 한마디도 보탤 필요가 없다. 연습이 재능입니다. 타고난 재능이란 없어요. 기타는 어디로 치는 거다? 시무룩한 목소리로 함께 외친다. 엉덩이로. 첫 수업. 학생이 나와 마주 앉으면 기타를 어디에 어떻게 올려놔야 하는지 난감해한다. 기타 치는 건 흔하게 봤지만 막상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니 어색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학생을 향해 말한다. 그냥 편하게 안으시면 돼요. 클래식 기타에는 정석이라 일컬어지는 자세가 있지만 일반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할 때는 정해진 자세란 없다. 그냥 편하게 올려놓으면 된다. 하지만 편하게라니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 어떻게 올려놓아도 편할 리 없다. 당황한 학생은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번갈아 꼬았다 풀었다 하며 어정쩡하게 다리를 벌리고 기타를 올려놓는다. 가까스로 자세를 잡고 새로운 지판과 코드에 적응하려 하다 보면 이번엔 피크가 말썽이다. 피크가 자꾸 돌아가고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피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피크가 기타 몸통 속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 번. 그때마다 둘이 일어서서 기타를 거꾸로 들고 빠진 피크가 홀 밖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흔든다. 흔들다 지쳐 빵 터진 일도 많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관이다. 손가락이 아픈 것도 짜증나는데 어깨에서 팔까지 저릿하기까지 하다. 기타는 자꾸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악기를 고정시키려는 상체에는 다시 힘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자꾸만 힘을 빼라는 나의 반복된 말에 짜증이 났는지 볼멘 소리를 쏟아낸다. 힘을 빼면 줄을 못 누르겠고 소리도 안 나는데요. 악기와 좀 친해지시면 되는데요. 네? 처음 보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갑자기 친해질 수 없듯이 내 몸이 악기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낯설고 불편한 기타를 안고 고정된 자세로 계속 집중해 연주하다 보면 어깨와 목, 팔에 지나치게 힘을 주게 된다. 당연히 소리는 안 날 테고 온 사지가 쑤시고 아프다. 가끔 집에서 TV를 볼 때 기타를 그냥 안고 계셔보세요. 라는 다소 엉뚱해 보이는 솔루션을 주기도 한다. 연습을 하면서 나만의 자세를 만들어가고 편해진다면야 더할 나위 없지만 그저 기타를 내 몸에 올려놓고 자주 잡아보는 것도 기타와 친해지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안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연습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선생님의 큰 그림. 악기를 연주하는 절대적인 시간보다도 기간, 나는 밥그릇수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기타를 10시간씩 친 한 달보다 많이씩은 아니라도 가끔 치며 보낸 1년이 더 값지다. 그만큼 악기를 잡고 내 몸에 힘을 빼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더 느린 것도
사실이다. 나의 첫 첼로 선생님이 현악기는 8살 이전에 시작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사실 정확하게는 8세 이전에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내가 각색한 표현은 선생님의 의중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해 내가 받아들인 의미다.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30을 훌쩍 넘어 어정쩡하게 첼로를 안고 있는 나에게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너무 무서운 말이라 그날의 공기와 선생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기억난다.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나는 항상 지각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진로 선택의 헛발질 이후 대학 입학부터 사회생활까지 모든 게 연달아 늦어졌다. 이젠 늦는 것 따윈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안 된다니. 안 된다는 건 너무 무섭잖아. 20살 무렵 기타 학원에서 몇 달 동안 죽어라 연습해도 안 되던 테크닉이 있었다. 나보다 뒤늦게 시작한 중학생이 며칠 만에 그 테크닉을 너무 쉽게 해내는, 그것도 내 앞에서 보란 듯이 해내는 것을 보며 당혹감을 넘어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연습은 정직하다고 믿었는데 내가 들인 노력만큼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에 연습하는 과정을 좋아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중학생 아이는 점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보폭을 늘리며 앞서갔다. 놀라운 속도로 늘어가는 아이의 실력은 함께 연습을 하던 20대들에겐 큰 충격이었다. 단순히 시작이 늦었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당시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빠르게 포기하고 그 속에 매몰되지 말자고 다짐했던 것 같다. 기타를 포기할 순 없었다. 테크닉이 좋은 연주자를 뛰어넘을 내가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관해 생각했다. 근육이 말랑말랑할 때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 있다. 나의 첼로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던 말의 뜻을 나는 안다. 얼마나 연습해야 좋은 소리가 날까요? 아마 30년쯤? 그럼 저도 70살에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겠네요.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것, 나의 무기는 그것밖에 없다. 근육도 굳어있고 반짝이는 천재성도 없다. 무디고 뭉툭한 칼날을 오랫동안 갈고 닦는다면 뭐라도 자르겠지. 오늘도 이렇게 나를 위안하며 악보를 펼친다. 매일 학원으로 출근하며 루틴을 만들어갔다. 좁은 연습실에 앉아 활을 긋고 있다 보면 불안도 짜증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나는 연주를 하는 것보다 연습하는 것, 아니 정확히 연습이라는 미명 하에 죄책감 없이 멍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을 좋아했던 것 같다. 연습하는 게 싫어서 연주자의 길도 포기했는데 40대가 되어 연습실에 앉아 안정을 찾아갔다. 학원 등록을 하자마자 나의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렸다. 친구들과는 복잡한 사정으로 몇 년간 못 보고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로 짝이라도 한 듯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배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놀랐다. 그 친구들도 연습을 쉬고 있다가 내 소식에 그 길로 같은 학원에 등록을 했다. 어느 날 원장 선생님에게 감사의 전화가 왔다. 분명 2명이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3명이 등록을 했단다. 3명이요? 이름이 뭐예요? 예상했던 2명의 이름과 예상하지 못했던, 하지만 너무 반갑고 익숙한 이름이 들렸다.
그 친구는 레슨 등록을 한 두 친구의 대학 동아리 친구다. 암울했던 무소속 시절, 친구의 대학 동아리 모임에 끼어 물색 없이 놀았었다. 함께 어울려 지내다 각자 생활이 바빠져 못 보고 있었지만 친구들을 통해 항상 소식을 들어오던 친구다.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첼로를 독학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 거의 10년 만에 우린 성인 바이올린 학원 연습실에서 만났다. 너무 오랜만에 봤지만 어제 만난 사람처럼 익숙하게. 하지만 이렇게 여기서 우리? 라는 무언의 눈빛을 나누다 빵 터졌다. 너무 어이가 없어 한참 웃다가 서로의 안부를 나눴다. 그리고 마치 어제도 이곳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익숙하게 서로의 연습실로 향했다. 어떤 날은 각자 개인 연습을 하다 친구가 연습실 문을 빼꼼 열고 묻는다. 너 몇 시까지 할 거야? 넌? 1시간 더 하고? 끝나고 같이 저녁 먹을까? 그래, 그러자. 열연. 열심히 연습의 줄임말이다. 열연. 가끔 센티해지는 날엔 도대체 우린 어떤 인연이기에 중학교 짝꿍으로 만나 이렇게 각자 연습실에 앉아 같은 악보를 보며 함께 늙어가는 것일까? 옆방에서 연습하는 친구의 소리를 들으며 콧등이 시큰해졌다가 기괴한 소리에 피식 웃는다. 친구들과 함께 연습할 때면 록밴드 흉내를 내며 자아도취에 빠져있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마음은 그때와 똑같은데 악보가 잘 안 보여 보면대를 뒤로 밀어놓다가 와장창 현실로 돌아와 우리의 나이를 헤아린다.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다. 오전에 연습도 하고 여유롭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하다 보니 연습도 못하고 정신없이 공연장으로 향했다. 검정 옷과 검정 구두, 단정하지 못한 머리를 만질 자신이 없어 검정 세틴 헤어밴드로 머리를 깔끔하게 고정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기타가 아닌 첼로를 꺼내 엘리베이터에 오르니 정말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된 것 같은 착각에 피식 웃음이 났다. 공연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작년 연말의 학원 로비가 아닌 진짜 무대. 800석 프로의 무대였다. 분주하게 스태프들이 오가는 무대를 바라보며 긴장이 몰려왔다. 정신을 차리고 대기 장소로 내려갔다. 문을 열자 엄청난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검은 옷을 빼입은 사람들이 악보에 코를 박고 마지막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나도 구석에 자리를 잡고 스케일 연습부터 시작했다. 갑자기 20대 대학 입시장이 떠올랐다. 그때도 딱 이런 홀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두가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 연습을 이어가고 있을 때였다. 리허설 시작합니다. 모두 무대 뒤로 가서 대기해 주세요. 무대 뒤에서 입장하는 순서부터 꼼꼼하게 체크하며 무대에 올랐다. 나는 무대 오른쪽 맨 뒤였다. 그곳에 앉아 객석을 바라보니 기분이 묘했다. 주중에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모양새로 일했을 5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끔하게 검정 정장을 갖춰 입고 정갈하게 머리를 매만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풍경 자체도 진기한 경험이었다. 지휘자 선생님의 지휘가 시작되고 우린 또 덜컹거리며 곡을 시작했다. 넓은 공간에서 울리는 소리는 황홀했다. 내 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다 싶다가
내 소리가 진짜 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돌아가는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던 어린 시절 그때처럼 나는 몸을 꼬며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는다. 그러다 결국 자꾸만 틀리는 F샵에서 내 악기가 인사한다. 그래, 나도 이 소리 안에 있구나. 나도 소리를 만들고 있어. 이 공간에 앉아 이토록 멋진 곡을 연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난 더 이상 여한이 없었다.